안녕하세요. 발품남자입니다. 한국 부동산도 일본처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와 한국 현 상황을 정확히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개인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 이거 정말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집값이 소득 대비 60배까지 올랐습니다. 60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도쿄 황거 일대 부동산 가치가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일본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일본은 땅이 좁으니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0년 대출도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거 지금 한국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1980년대 중반 프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투기가 만나면서 기업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매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행태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하에 담보 가치의 150%, 200%까지도 대출해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갭 투자, 연끌 대출 이런 것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업은 팽개치고 부동산 투자에만 몰두했습니다. 제조업체가 공장 부지를 팔아서 도심 부동산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까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초 갑자기 금리가 확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2.5%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는데 은행들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보유 부동산을 팔아야 했는데 모두가 팔려고 하니까 가격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냐? 부동산 가격이 피크 대비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빈집이 900만 호 이상, 전체 주택의 14%가 비어있게 됐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 더미에 깔려 죽고 자산 디플레이션이 30년간 계속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점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째, 고령화와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도 2023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가구 수도 2040년부터 감소할 전망입니다. 집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주택 수요층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들 한번 보세요. 빈집이 이미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전북, 경북 같은 지역에서는 빈집 비율이 10%가 넘는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서울, 경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지방은 이미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거의 한 절반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구,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도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겪었던 도쿄 대비 지방의 양극화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금리 시대의 대출 확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었고요. 이거 일본 버블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특히 진짜 무서운 건 영끌족들의 등장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LTV 70%, DTI 6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기본이고 신용대출까지 끼워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서울 부동산은 다르다. 이런 믿음이 팽배합니다. 이거 1980년대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도 일본 부동산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IT나 디지털 혁신에 차이가 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디지털 발전이 늦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실명제가 미비해서 상속 문제와 빈집 증가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버블의 강도가 다릅니다. 일본은 집값이 소득 대비 60배까지 갔는데 한국은 현재 30배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도 높지만 일본만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 도쿄의 PRI는 18배였는데 2023년 서울은 12배 정도입니다. 여전히 높지만 일본 버블기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은 전국 평균 PRI가 10배를 넘었는데 한국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5에서 7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대응 속도가 다릅니다. 일본은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한국은 꾸준히 대출 규제와 공급 조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DSLR 규제, LTV 강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진 후에야 대응했지만 한국은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주택시장 안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세 제도가 있으면 집값이 급등해도 전세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은 월세 중심이라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갔는데 한국은 전세가 있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전세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주도 세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 버블은 기업과 은행이 주도했지만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시장 붕괴 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버블 때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 기업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급락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개인들이 한두 채씩 갖고 있어서 급락하더라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2025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본과 비슷한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빈집 문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정말 심각한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약 83만 호라고 합니다. 전체 주택의 3.8% 수준인데 지방으로 가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북은 7.2%, 전남은 8.1%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로 일본이 겪었던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10년 뒤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분석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빈집이 200만 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택의 10% 가까이가 빈집이 되는 겁니다. 시장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 가까이 올랐는데 대구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양극화가 계속되면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강제 매각 물건도 늘어나고 있고요. 법원 경매 물건 수가 2023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자를 못 감당해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주목해야 됩니다. 전세 가율이 매매가의 7, 80%까지 올라가면서 전세의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문제까지 터지면서 전세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전장치였던 전세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시장 양극화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문화 차이, 디지털 발전 속도, 정부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일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